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10월의 어느 날 태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영숙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째였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후 태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영숙의 흔적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보, 정말 떠났구나. 태수는 영숙이 평생 입던 한복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다. 익숙한 향기가 남아있는 옷에서 눈물이 났다. 침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태수는 옷장 맨 아래 구석에 숨어있던 작은 철제 금고를 발견했다.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작은 금고였는데 태수는 이런 금고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게 뭐지? 태수는 금고를 들어 올리며 의아해했다. 무거웠다.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금고에는 숫자 4자리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태수는 영숙의 생일, 결혼기념일, 딸 민정이의 생일 등을 차례대로 시도해봤다. 모두 맞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태수는 문득 영숙이 가장 아꼈던 날짜를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1977년 3월 15일. 315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가족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태수가 없었다. 대신 영숙과 함께 한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어린 남자아이 2명이 서 있었다. 이게 뭐지? 태수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영숙의 모습이 분명했다. 하지만 2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태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사진 뒤를 확인해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 5, 14. 준호 생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같은 가족의 모습들이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들, 생일 파티, 소풍, 운동회. 태수가 전혀 모르는 영숙의 또 다른 가족 사진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장 최근 날짜의 사진이었다. 2023년 12월, 불과 몇 달 전의 사진이었다. 이미 성인이 된 남자와 영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수는 그 시기 영숙이 어디 갔다고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다. 아마 동창회였다고 했던 것 같았다. 금고 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작은 수첩도 들어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영숙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나타났다. 준호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200만 원. 준호 결혼식 축의금 마이너스 100만 원. 준호 아기용품 마이너스 50만 원. 매월 생활비 마이너스 50만 원. 날짜를 보니 1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었다. 모든 기록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영숙이 가끔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것들, 동창회에 간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 영숙아, 이게 뭐야? 태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 대답해줄 영숙은 없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다. 금고에서 나온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영숙의 또 다른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생 숨겨왔다는 것. 준호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왜 영숙은 그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을까? 태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영숙이 숨겨둔 또 다른 인생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것이 영숙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수는 잠들 수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영숙의 방을 더 자세히 뒤지기 시작했다. 금고에서 발견한 내용이 전부가 아닐 것 같았다. 영숙이 평생 쓰던 화장대 서랍, 책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뒤졌다.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가죽으로 된 작은 다이어리였는데 표지가 많이 달아 있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영숙의 깔끔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1994년 3월 20일.
오늘 준호를 처음 만났다. 고아원에서 만난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태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1994년 5월 15일. 준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태수는 출장 중이어서 다행이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라도 이 아이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다. 1994년 8월 10일. 준호가 엄마라고 불러줬다.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태수도 아이를 원했지만 우리에게는 민정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다. 태수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다. 영숙이 1994년부터 준호라는 아이를 키워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 몰래. 그 당시 태수는 직장 때문에 출장이 잦았다.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았다. 그 사이에 영숙은 다른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1995년 2월 28일.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용품을 사주러 갈 때 마음이 설렜다. 민정이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다. 하지만 입학식에는 갈 수 없었다. 태수가 의심할까봐. 1998년 7월 5일. 준호가 아프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태수 눈에 띌까봐 겁이 난다. 다른 동네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셨다. 할 말이 없었다. 다이어리를 읽을수록 태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영숙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함께 상의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의 기록도 있었다. 2023년 10월 15일. 준호가 결혼을 했다. 예쁜 아내를 만났다. 하지만 나는 하객으로도 갈 수 없었다.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다. 준호야, 미안하다. 2023년 12월 24일. 준호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손자를 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여전히 말할 수 없다. 이제 와서 30년간의 거짓말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태수는 다이어리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영숙이 30년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인데 이렇게 큰 비밀을 숨겨왔다는 것이. 이어서 태수는 영숙의 통장을 확인해 봤다. 영숙은 생활비로 매달 받던 돈 중 일부를 별도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다. 그 계좌에서는 매월 50만 원씩 다른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다. 수취인 명의는 김준호였다. 송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송금되고 있었다. 총 송금액은 6천만 원이 넘었다. 태수는 인터넷에서 김준호의 주소를 검색해봤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의 빌라 주소였다. 영숙이 가끔 친정 간다고 했던 방향과 일치했다. 여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태수는 영숙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웃고 있는 영숙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태수는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아빠야. 엄마가 평소에 어디 다닌다고 할 때 혹시 이상한 점 없었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는 주로 친정이나 동창회 간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태수는 아직 민정에게 말할 수 없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수는 결심했다. 직접 김준호를 만나보기로. 그래야 이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았다. 영숙이 30년간 숨겨온 비밀의 진실을. 토요일 아침 태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서울에서 김준호가 사는 도시까지는 고속버스로 2시간이 걸렸다. 버스 안에서 태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준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영숙과는 어떤 관계일까?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다. 태수는 휴대폰 GPS를 보며 김준호의 집을 찾았다. 3층 건물의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태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30년간의 비밀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김준호 씨 계신가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량해 보였다. 그런데 태수는 그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저, 누구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황영숙 여사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영숙 어머니의? 네, 남편입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문을 닫으려고 했다. 잠깐요. 태수가 급하게 말을 막았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온 거예요. 영숙이와는 어떤 관계인지. 죄송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집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누구야? 준호야, 할머니 온다고 했잖아. 태수는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혹시 영숙이가 여기 자주 왔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태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영숙이 이 집에 자주 왔었다는 것을. 아저씨, 우리 할머니 어디 계세요? 문 뒤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가 영숙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민수야, 들어가. 준호가 아이를 안으로 보내며 말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영숙이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치렀고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해서.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한 달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준호는 벽에 기대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럼 장례식은 가족들만 조용히 치렀어요. 딸하고 저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저는 몰랐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그 순간 태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영숙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영숙은 이 남자를 30년간 몰래 돌봐왔던 것이다. 준호 씨, 우리 앉아서 얘기해요. 영숙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비밀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2명의 아이가 있었다. 5살 정도의 남자아이와 3살 정도의 여자아이였다. 아이들은 낯선 태수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아이들은 영숙이를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태수가 물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영숙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저는 30년간 아무것도 몰랐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0살 때 영숙 어머니가 자원봉사로 오셨는데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처음에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만 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저는 그때 다른 아이들보다 내성적이었는데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준호는 과거를 회상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주말마다 집에 데려가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그 다음에는 주말 내내. 나중에는 아예 평일에도 데려가셨죠. 그럼 영숙이가 당신을 입양한 건가요? 정확히는 위탁 양육이었어요.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았거든요. 고아원에는 계속 제자리가 남아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고아원 아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영숙이 그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어머니가 왜 정식 입양을 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저씨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저씨가 반대할까봐 걱정하셨어요. 이미 민정 누나가 있는데 또 다른 아이를 받아들이는 걸 이해 못할 거라고. 태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영숙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던 걸까? 함께 상의했다면 충분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30년간 비밀로 한 거였구나. 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사셨어요. 저한테도 아저씨한테도 미안해 하시면서. 저는 어머니께 그만하자고 여러 번 말했어요. 이제 그만 아저씨께 말씀드리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태수는 준호의 집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여러 장의 영숙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영숙이가 자주 왔나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오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도와주셨고, 그때 준호의 부인이 장을 보고 돌아왔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태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이분은? 어머니. 남편분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준호의 아내 은정도 영숙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정말요? 언제? 한 달 전이에요. 태수가 대답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저희 결혼할 때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집 전세금도 어머니가. 준호가 은정을 말리며 태수를 돌아보았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는 저희가 빚만 진 것 같아요. 태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동시에 영숙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을 보니 영숙이 왜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 알 것 같았다. 영숙이가 마지막에 뭔가 말한 건 없나요? 저에 대해서나.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달 전쯤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상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계시면서 아이들을 유독 많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야,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가족을 잘 돌봐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태수의 목이 메었다. 영숙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것도 주고 가셨어요. 준호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봉투에는 태수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이건 저한테 주려고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저씨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다. 영숙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날 저녁 태수는 준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태수를 금세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마치 영숙이 살아있을 때처럼. 집에 돌아오는 길 태수는 버스 안에서 영숙의 편지를 열어봤다. 영숙의 편지를 읽으며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준호에게 당신을 소개했다는 뜻이겠죠. 30년간 숨겨왔던 나의 가장 큰 비밀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돌보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만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제 아들 같았어요. 우리가 못 가진 아들 말이에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민정이가 있는데 또 다른 아이를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하죠? 게다가 남의 아이를. 당신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당신도 보시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30년간 숨겨온 것이 당신께는 배신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준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춘 것이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과의 40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편지를 다 읽고 태수는 한참을 울었다. 영숙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왜 영숙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을까? 왜 영숙은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태수는 영숙의 법무사에게 연락했다. 유언장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선생님, 영숙이의 유언장에서 김준호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나요? 김준호요? 잠깐만요. 아, 있네요. 유산의 일부를 김준호라는 분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도움을 받은 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영숙이 유언장에 준호를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유산의 20% 정도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과 예금 중에서요. 대략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수는 망연자실했다. 영숙이 준호에게 그 정도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준호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아직 김준호 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사실을 민정에게 말해야 할까? 민정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음 날 태수는 민정에게 전화했다. 민정아, 아빠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집에 와줄래? 엄마에 대해 얘기할 것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씀하시지. 전화로는 직접 보여줄 게 있어. 그날 저녁 민정이 집에 왔다. 태수는 영숙의 금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민정에게 보여주었다. 사진들, 다이어리, 통장 내역. 민정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민정아, 그게 아니야. 준호라는 사람은 태수가 준호와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민정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럼 엄마가 30년간 우리를 속이고 다른 가족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돈으로? 민정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아빠는 또 그렇게 감싸시는군요. 엄마가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도. 민정은 유언장에 준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8천만 원을?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이건 말이 안 되죠. 민정아.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 무효예요. 유언장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건지도 의심스럽고요. 민정은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엄마의 유산은 우리 가족의 것이에요. 30년간 우리를 속인 대가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순 없어요. 태수는 딸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평소 착하고 이해심 많던 민정이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다. 영숙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평온했던 그들의 가족에 큰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정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태수에게 찾아왔다. 아빠, 유언장을 법적으로 검토해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민정의 변호사가 말했다. 우선 김준호라는 분과 고인의 정확한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은 분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게다가 30년간 지속된 금전 지원의 성격도 불분명하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태수가 물었다. 만약 김준호 씨 측에서 유산 상속을 요구한다면 우리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정당성, 유언의 유효성 등을 다툴 수 있어요. 태수는 난감했다. 준호에게는 영숙이 어머니나 다름없었는데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민정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엄마가 그 사람을 위해 남겨둔 거잖아. 아빠, 엄마가 우리를 30년간 속이고 다른 가족에게 우리 돈을 준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무렵 준호에게도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영숙이 유산 일부를 자신에게 남겼다는 소식이었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영숙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줬다니.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준호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아, 죄송해요. 아저씨, 유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요? 영숙이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거잖아요. 그래도 저 때문에 아저씨 가족들이 싸우는 것 같아서 민정 누나도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태수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영숙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준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영숙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남겨둔 거야. 하지만 그때 민정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유언장의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김준호라는 자의 신분과 고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30년간의 금전 거래의 정당성을 검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고 영숙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증명해야 했다. 재판정에서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10살 때 고아원에서 영숙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30년간. 민정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습니다. 30년간의 금전 지원도 일종의 불법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준호가 격하게 반응했다. 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다면 왜 30년간 숨겨왔습니까? 정당한 관계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영숙이 왜 숨겼는지 그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편 태수는 이 모든 상황이 괴로웠다. 영숙의 죽음으로 슬픈데 가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태수는 민정을 불러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민정아,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빠, 8천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우리도 엄마 병원비, 장례 비용으로 많이 들었는데. 돈 문제가 아니야. 엄마의 마지막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 엄마의 뜻? 엄마는 우리를 30년간 속였어요. 그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라면 저는 그런 엄마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민정의 말에 태수는 크게 상처받았다. 영숙에 대한 모든 기억이 오염되는 것 같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 은정도 걱정이 많았다. 여보, 그냥 포기하자. 우리가 받을 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데. 그것도 어머니의 사랑이잖아.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30년간 받은 걸로 좋게. 하지만 준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영숙이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준 마지막 증거였으니까. 법정 공방은 한 달간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영숙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 30년간의 이중 생활, 숨겨진 가족, 끝없는 거짓말들. 태수는 매일 법정에 나가며 영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이기도 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태수는 영숙의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의외의 것을 발견했다. 사진첩의 뒷면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노란색으로 변한 오래된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태수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영숙의 손글씨로 쓰인 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날짜를 보니 영숙이 죽기 일주일 전에 쓴 것 같았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준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화가 났겠죠. 30년간 당신을 속인 저에게.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는 정말 일시적인 도움만 주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봤는데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우리처럼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이 종종 그런 충동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가 정말 제 아들 같았어요. 당신과 저 사이에 없던 아들. 준호를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미 민정이가 있는데 또 다른 아이를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하죠? 게다가 고아원 아이를요. 당신이 싫어할까봐, 우리 가정이 복잡해질까봐.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로 했어요. 준호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신에게, 민정이에게, 그리고 준호에게도. 준호는 왜 아버지가 없냐고, 왜 집에 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거든요. 당신도 준호를 만나보면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사랑의 문제일 거예요. 제가 준호와 그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랑할 사람이 더 늘어난 것뿐이에요. 제가 준호에게 유산을 남긴 것도 그 때문이에요. 30년간 제가 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없어도 준호 가족이 잘 살 수 있게 하려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해요. 민정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민정이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준호도 민정이만큼 소중한 제 아들이에요. 둘 다 공평하게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여보,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선택하세요. 준호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해요. 준호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보, 고마웠어요. 40년간 저를 사랑해줘서. 비록 마지막에 이런 비밀로 상처를 줬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서는 이런 거짓말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영숙. 편지를 다 읽고 태수는 한참 동안 울었다. 영숙의 진심이 느껴졌다. 30년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그날 밤 태수는 민정에게 전화했다. 민정아, 내일 시간 있니? 엄마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찾았어. 또요? 이번엔 뭐예요? 직접 와서 읽어봐. 그리고 재판 그만두자.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됐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음 날 민정이 와서 영숙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화가 나 있던 민정도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조용해졌다. 엄마가 정말 힘들어 하셨구나. 그래. 30년간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민정도 눈물을 흘렸다. 영숙에 대한 원망보다는 혼자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그럼 준호 씨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뜻이야. 우리가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 민정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재판 그만둘게요. 대신 저도 준호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의 또 다른 아들이라면. 태수는 안도했다. 드디어 이 모든 갈등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법원은 영숙의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민정이 소송을 취하했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영숙이 남긴 8천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다. 판결이 나온 날 태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축하한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가 영숙이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괜찮다. 이건 영숙이의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민정이도 함께. 민정 누나도요? 응. 민정이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 주말에 태수와 민정은 함께 준호의 집을 찾아갔다. 민정은 처음 보는 준호에게 어색해했지만 준호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드셨죠? 민정은 준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이 엄마의 숨겨진 아들이라니. 하지만 미울 수가 없었다. 너무 선량해 보였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이해했어요. 준호의 아이들이 태수와 민정을 할아버지, 고모라고 부르며 따랐다. 영숙이 살아있을 때 이들에 대해 많이 말해줬나 보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태수는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야, 앞으로 어떻게 지낼 생각이니? 예전처럼 살 생각이에요. 다만 어머니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우리가 있잖아. 태수가 말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고. 민정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희도 준호 씨 가족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신 분들이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태수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영숙이가 30년간 너를 아들로 생각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늦었지만 아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정이 말했다. 아빠, 엄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30년간 혼자서 두 가족을 다 챙기시면서. 그래. 우리는 정말 몰랐구나. 영숙이가 얼마나 큰 사랑의 사람이었는지. 이제 우리도 엄마처럼 해야겠어요. 준호 오빠 가족도 우리 가족이니까. 몇 달 후 영숙의 첫 번째 기일에는 태수, 민정, 그리고 준호 가족이 모두 함께 제사를 지냈다. 영숙의 영정 앞에 두 가족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영숙이 평생 꿈꿔왔던 장면 같았다. 여보, 이제 모든 비밀이 끝났어요. 태수가 영숙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당신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제사가 끝나고 준호가 태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아버지 댁에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좋다. 우리도 너희 집에 자주 놀러 갈게. 손자들도 보고 싶고. 그렇게 영숙의 죽음으로 드러난 30년간의 비밀은 결국 더 큰 사랑으로 귀결되었다. 영숙이 혼자 감당했던 이중 생활은 끝났지만 그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두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다. 태수는 때때로 생각했다. 만약 영숙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더 쉬웠을 수도 있고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았다. 영숙의 사랑은 비밀스러웠지만 진실했고 그 진실이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아이들과 함께 태수 집에 왔을 때 태수는 문득 영숙이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영숙이 그토록 원했던 풍경 마이너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준호의 막내 아들이 물었다. 할머니는 하늘에 계셔. 하지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할머니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가장 원하셨던 일이니까.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영숙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원망이나 의구심이 아닌 순수한 사랑만 남아있었다. 영숙의 비밀은 끝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두 개의 가족을 하나로 묶은 그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었다.